정리가 되어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접근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단계들,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의미들을 도출하고 코딩은 어떻게 하는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쭉 설명해 두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면담 자료를 분석하는 코딩 과정을 보여주는 그대로 제가 했던 연구들을 그대로 한번 스캔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PBS 하실 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공통적인 단어들, 의미들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도출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전사를 하면 한 사람당 우리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 말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4지로 11포인트로 했을 때 A4지로 한 10장에서 한 12장 정도 나옵니다. 말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10장을 그 10장에서 12장 되는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인터뷰 대상자가 10명이야. 그러면 그 전사 자료는 100페이지가 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국 프로젝트 하는 것은 한 번에 해외 조사 갔을 때 한 65명까지도 된다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사 자료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서 재미있게도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더라도 핵심적이고 중첩되어지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이제 필화 시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장면. 그리고 그 앞서 지금 이 한 장 더 위로 올려주십시오. 예, 뒤로 올려주십시오. 예, 지금 이 자료가 전통적인 방법에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연구자가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전사 자료가 한 수백 페이지가 되어지면 연구 초기, 중기, 말기 갈수록 연구자는 초기에 가졌던 생각들을 끝까지 잡고 나가기가 힘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장에서 도출되어지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화 시켜서 현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고요. 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올 2월에 그 질적 연구 15가지 접근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크레스웰 책, 크레스웰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었는데요. 그 책은 질적 연구를 5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적 연구 전문가인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질적 연구를 5가지 전통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접근법들, 전통들까지 해서 한 1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이제 작년에 이제 냈던 책인데, 그러면 이제 각 전통에서 질적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건가를 좀 디테일하게 나누어서 보아지는 책이고요. 네,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 125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어떤 접근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 혹은 또 더 넓은 의미에서 실천신학 파트에서 현장성 있게 연구할 것인가를 사례를 제가 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의 현장성 회복을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실천신학 및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질적 연구가 적용된 연구물들의 경우 그 양적인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는 전술한 상황 속에서 몇몇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필자가 수행한 그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연구들은요, 제 개인 연구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수행했던 연구들만 제가 선별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실천신학이라는 학문적 색채가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주 객관적이고 또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의 그들을 볼 때도 종교죠. 그들이 볼 때 한국 사회에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그들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분석되어졌을 때는 충분히 연구비도 받을 수 있고 또 연구비를 받아서 그들에게도 의미 있는 보고서도 제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13년도에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 교회의 교사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고 또 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문제들을 해소시키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문제의식이었고요. 이 연구는 126페이지 보시면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4번입니다. 질적 자료 분석 과정들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나 그 심사자들이나 독자들이 볼 때도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맥센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딜레마가 뭐였냐 보니까는 소수에 집중된 교회의 봉사였다. 또 그리고 교육자의 잦은 변동이다. 또 교회의 어떤 지원의 미비, 또 교회와 가정의 불일치,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재미있게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상식적 믿음의 내용들을 객관화시키고 손에 잡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근데 세큐러 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현장성 있는 내용들이 내가 어떤 내 논리와 어떤 나의 어떤 연구실에서의 논리적 전개가 아니라 나의 연구실에서의 논리적 전개가 현장 속에서의 내용들이 어떻게 매칭되어지는가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 교회의 진입 장벽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가? 왜 우리가 기훈실에서 여러 가지 보도나 데이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또 한국 교회가 왜 그토록 매스컴과 한국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을 한 30명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비판을 받는가 했을 때 신앙교육의 부재와 교회의 세속화 뭐 이런 문제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떤 명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교회의 청소년 수련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여름이면 겨울이면 모든 교회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수련회에서 너무 많은 수련회가 열리는데 그 수련회에서 신학적인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들을 전혀 우리가 확인해보지 못했지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정부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다니면서 참석한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또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어떤 간사님들, 스태프들로 만나서 도대체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직접 그 현장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내용들은 아주 충격적이죠. 그렇게 또 신선하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2017년에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와 같은 연구기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올해 연구에도 중견 연구자 사업을 제가 예비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미국 주 목요일에 결정할 것 같은데 올해 연구하는 연구는 상간벽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이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입니다. 펀딩 아마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마 펀딩이 결정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접근법들. 그래서 좀 우리의 기독교 교육학의 연구가 이제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 한 3세대나 4세대쯤 됩니다. 지금 오늘 발표해 주셨던 교수님들은 한 2세대쯤 되시고요. 그래서 1세대가 기독교 교육학의 어떤 그 성격을 규정해 주셨고 2세대가 그 기독교 교육학의 이론들을 아주 눈부시게 발전시켜 주셨다면 3세대와 4세대인 저희들과 같고 또 여러분들 같은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 1세대와 2세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실제적이고 현장성 짙은 연구들을 해줘야지 교회와 사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해 나갈까 했을 때 1세대와 2세대의 어떤 그런 접근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실천적인 어떤 접근법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 질적 연구가 좋은 접근법이 되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좋은 도구가 되겠죠. 도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장 강사님 좀 올려주십시오. 제일 뒤에 장 PPT 제일 뒤에 장 좀 올려주십시오. 네, 다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좀 제안을 하면 첫 번째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첫 번째 우리 대학원 석박사 과정 교육 과정에서 연구 방법론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국내 리딩 대학들, 또 우리 국외 리딩 대학들은 전공 불문 없이 연구 방법론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지식과 함께 연구 방법론의 지식들이 있어야지 연구자들이 그 자신의 전공의 연구 문제의식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방법적인 차원들이 매우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생이 진로 지도에 있어서도 또 실천적인 방향으로 좀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뭔가 해줄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방향들에 맞추어서 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현장성 있게 좀 지도를 좀 해주면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기초이론 문과와 전공자의 균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초이론 문과 파트의 어떤 교수자들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좀 실천적인, 실천신학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자들을 분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를 보면 굉장히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주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독교 신학 분야에 있어서도 교수님들과 우리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사업